보도하고 났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 물 먹으면은 신체에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잔여약물 문제는 한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따로 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을까? 서울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강 수질을 매년 2차례씩 검사를 하더라고요. 2016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해까지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요청을 해갖고 제가 자료를 제공을 받았고요. 일부 약물은 정수 처리를 거친 뒤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 처리를 거친 수돗물과 제품화된 아리수에선 5가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CT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 이오파미돌과 이오프로마이드,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소염제, 아세틸살리신산, 각성제 성분 카페인과 카페인 대사 물질인 파라잔틴입니다. 이오파미돌은 리터당 최대 394나노그램이 검출됐고, 나머지 약물들은 최대 12에서 24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놓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어떤 거를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 잔여약물 문제는 한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따로 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어떤 게 평균적으로 검출 농도가 가장 높았냐, 그 순서로 보면요, 이오프로마이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순서였습니다. 한강물에서도 수돗물에 이오프로마이드가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이오프로마이드 이런 이제 조영제 성분들이 정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수 처리가 안 되니까 수돗물에도 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수 처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상류에서 우리가 수돗물 만드는 것만 떠올리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수 처리장에서 하는 정수 작업도 있는데 거기서 하는 정수 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류가 됐다가 그럼 농도가 더 높아질 테니까 그게 상당히 짧은 구간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낙동강에서 구체적이고 좀 적확하게 좀 드러나거든요. 지도에 살펴보면 이제 낙동강이 안동, 문경, 상주, 김천, 구미, 대구 해가지고 뭐 더 내려가면 왼쪽으로는 진주, 오른쪽으로는 창원, 부산까지 계속 도시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상류에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하류에 이제 서울이 있을 때까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정화가 되는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낙동강처럼 도시들이 연속적으로 있다 보면 그 효과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정화 시설이 잘 안 되니까 그 텀이 있어야 자연 정화가 되는데, 그 자연 정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수 시설들에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 계속 짙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해외에서 연구 보고된 사례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루어졌던 사례인데,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을 실험 호스에 지속적으로 이제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농도 노출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안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고, 이 물고기들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를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암컷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수컷 가운데 이제 알을 베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컷 개체가 계속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들이 다 암컷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호수에서 모든 물고기들이 멸종하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좀 충격적인 상황인 거고요. 수준이 최대 수십 ppt 정도로 극미량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였습니다. 만성적으로 신체에 노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제대로 돼 있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 사항이거든요. 지금 뭐 정확히 가시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최대한 이 의약물질이 한강 원수나 정수
제품화된 아리수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 잔여약물들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면 상당수는 환자들, 저희가 집에 가지고 있던 폐의약품들이 그냥 무당 반출됐을 경우, 축사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약이 만들어지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폐의약품들은 전 국민들이 계속 모두가 사용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시행한 지가 13년 정도 됐으니까 그랬는데 국민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쨌든 해외 사례에서도 봐도 미국이나 프랑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따로 버려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정화 기능이 잘 안 된다 이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럼 정화 기능을 올리면 되잖아. 우리가 하수 처리장도 올리고 그럼 정수 시설도 올려서 이게 정수가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큰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고도화 시켜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고도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비용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폐의약품 관리 주체에 제약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시키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일부 국가들은 제약사가 100% 이 비용을 대게 하는 나라들도 있었고요. 판매량에 따라서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 가장 많이 내도록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당장 제약사들을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생각해 볼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